90세 건강, 꿈이 아닌 현실. 대한민국명의 정태원 박사의 장수 비책. 100세 시대라는데 과연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하는 생활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최근 대한민국 의학계를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9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50대와 같은 건강한 심장과 청년 못지않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계신 한국 전통의학의 대가 정태원 한의학 박사님의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정 박사님은 현대인의 건강관리법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도 이러한 위험 신호가 초기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9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조깅하고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즙과 영양제를 챙겨 드시던 67세 김철수 씨. 그는 가벼운 헛기침으로 찾은 대학병원에서 불과 1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건강을 위해 철저히 지켰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체내 면역 균형을 깨뜨리고 자가방어 시스템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정태원 박사님께서 반세기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삶과 건강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00세 가까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서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값비싼 특수치료나 희귀한 약제가 아닌 바로 6가지 평범한 일상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비결들이 오늘 당장이라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하고 간단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의학이 때로 간과해온 우리 몸의 자생력과 균형의 원리를 담은 이 혁명적인 발견들을 통해 당신도 10년, 20년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하기와 즐겨찾기를 눌러주시면 더 큰 지혜와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비밀은 우리 몸의 방패, 면역력을 다스리는 한국형 장수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철수 씨의 사례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안타까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가지가 넘는 건강식품을 섭취했지만 정작 면역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칙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위해 흔히 찾는 가공 건강식품 중 상당수는 오히려 우리 몸의 섬세한 면역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되고 농축된 형태의 영양제는 자연 상태의 음식물 속 영양소와 달리 체내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건강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면역력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선은 자연스레 약해지지만 올바른 우리 전통 식습관과 지혜로운 음식 섭취만으로도 90세에도 30대 못지않은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오방색 건강 밥상입니다. 시금치의 짙은 초록, 당근의 선명한 주황, 흑미의 검은빛, 백김치의 흰색, 파프리카의 붉은색처럼 다채로운 색상의 채소와 과일, 곡류는 저마다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과 항산화 물질을 품고 있습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단에 5가지 이상의 다채로운 색깔을 포함시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평균 2.8배 높았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도
이러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 좋은 단백질의 지혜입니다.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주재료인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국방군을 키우는 핵심 자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단백질이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등어, 꽁치와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발효 과정을 거친 청국장이나 된장, 전통 방식으로 기른 토종달의 담백한 살코기는 일반 육류보다 면역 기능을 최대 3배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콩을 발효시킨 식품은 한국인의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햇볕의 선물, 비타민 D입니다. 정 박사님은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 한국 노년층의 87%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경고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어르신들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 하나만 추가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후 따스한 햇볕 아래 잠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자연의 방어막, 발효식품과 향신 채소입니다. 마늘 한쪽, 양파 반 개에는 우리 몸의 자연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수백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에는 유산균과 더불어 이러한 채소의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정 박사님의 임상 연구에서 매일 마늘과 김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은 겨울철 감기 발생률이 63% 낮았습니다. 붉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생강의 진저롤 또한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닙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전에 최소 20번 이상, 가능하다면 30번 이상 씹으세요. 정 박사님은 이 단순한 습관이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영양소 흡수율을 최대 68%까지 높인다고 강조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소화기관에 신호를 보내 면역세포를 포함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준비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영양소와 면역세포가 몸 구석구석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운반체입니다. 정 박사님은 특별한 음수법을 제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잔, 이 3번의 물 마시기 습관만으로도 면역력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숭늉이나 보리차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쉽게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면역 강화제는 약국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제철 음식 중심의 한식이야말로 어떤 고가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뛰어난 면역력을 선사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91세가 되어서도 60대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세월의 흐름을 늦추고 총명한 기억력을 지키는 뇌 건강 생활 습관입니다. 83세 박영진 어르신은 지난달 손녀와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 심포지엄에 특별 초청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내 최고 의학자들이 그의 뇌 상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MRI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뇌는 40대 중반의 건강한 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활성도와 구조를 보였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이 사례를 공유하며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억력 감퇴나 인지능력 저하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통념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저희 연구진이 91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 328명을 수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약 30%가 40대, 50대 수준의 뛰어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특별한 약물이나 값비싼 뇌 영양제 없이 소박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만으로 이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뇌 건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정 박사님의 50년 연구로 밝혀진 핵심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 수면 주기, 뇌 대청소 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재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 서파 수면에 이르면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정화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놀라운 점은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 박사님 연구팀이 개발한 90분 수면 사이클을 따르면 같은 7, 8시간을 자더라도 기억력 보존 효과가 2.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깊은 수면 상태에 들도록 노력하고 전체 수면 시간을 90분의 배수, 6시간, 7시간 30분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뇌를 위한 최고의 연료, 스마트 지방과 항산화 식품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40대를 보신 적은 드물지만 백발의 90대는 흔히 뵐 수 있죠. 두피와 모발은 노화를 피하기 어렵지만 뇌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뇌를 위한 최적의 연료로 스마트 지방을 강조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호두, 잣,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뇌세포막을 강화하고 시냅스 연결을 촉진합니다. 정 박사님 연구팀의 7년간 추적 조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호두와 함께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45%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성분은 뇌세포 보호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몸과 뇌를 함께 깨우는 듀얼 트레이닝입니다.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 박사님은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듀얼 트레이닝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예전에 외웠던 시조를 암송하거나 간판에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거나 간단한 암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1. 그냥 걷기만 한 그룹. 2. 앉아서 퍼즐만 푼 그룹. 3. 걸으면서 간단한 단어 기억 게임을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세 번째 그룹의 뇌가소성,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이 다른 두 그룹보다 평균 6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는 뇌도 외로우면 병든다. 따뜻한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고립된 뇌는 빨리 늙습니다. 정 박사님의 이 말은 수많은 연구로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0%나 낮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대 간 교류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시간은 뇌에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매주 단 2시간의 세대 간 교류만으로도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4점 상승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5번째 비법은 뇌의 유연성을 키우는 새로운 도전, 신경 가소성 활성화입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속담은 적어도 뇌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 박사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익숙한 것보다 낯선 경험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가끔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해보세요. 처음 배우는 악기, 단소나 장구 같은 전통 악기도 좋습니다. 예국어 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을 배우는 것은 뇌에 폭발적인 자극을 줍니다. 정 박사님 연구팀의 실험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12주 동안 새로운 기술, 디지털 사진 편집, 간단한 코딩을 배웠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부피가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 나이가 2에서 3년 젊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6번째 비법은 기억의 샘을 마르지 않게 기억 정원 가꾸기입니다. 기억력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정 박사님이 개발한 333 기억법은 뇌의 기억 회로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3가지 새로운 정보, 뉴스 헤드라인, 새로운 단어, 지인의 생일을 의식적으로 학습합니다. 점심시간 즈음, 아침에 학습한 내용을 3번 떠올려 봅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3번 반복하여 복습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의 해마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꾸준히 형성되어 90세가 넘어서도 30에서 40대의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억력 감퇴는 노화의 불가피한 숙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85세에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한 환자분이 단 3개월 만에 인지 능력이 60대 수준으로 회복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뇌는 관리하기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뇌를 아끼고 사용하십시오. 이제 3번째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의 질을 높이는 수면 관리법,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밤 수면 유도제에 의지해야 잠들 수 있었던 78세 윤미영 할머니. 6개월 전 집안에서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심각하게 교란된 상태이며 이것이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던 윤 할머니는 정태원 박사님의 48일 수면 혁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인지 기능과 신체 균형 감각까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수면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퍼뜨린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핵심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고 질 좋은 수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 박사님의 20년간의 수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65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약 87%가 한 가지 이상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면역력 저하, 만성 질환 악화,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의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생체 시계의 재정비, 서카디언 리듬의 복원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만 개의 세포시계가 있고 이들은 모두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하나의 마스터 시계에 의해 동기화되어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시계들의 조율이 어긋나기 시작하며 수면각성 리듬이 깨지기 쉽습니다. 정 박사님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은 황금 시간대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 63%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 조직 복구,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말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수면의 과학, 90분 수면 사이클 활용법입니다. 수면은 약 90분 단위의 여러 사이클로 이루어지며 각 사이클은 얕은 잠, 깊은 잠, 렘 수면 단계를 포함합니다. 총 수면 시간이 6시간이든 7시간 30분이든 9시간이든 이 90분의 배수로 수면 시간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사이클의 중간,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갑자기 깨는 것은 뇌에 큰 스트레스를 주며 다음날 심한 피로감과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알람을 설정할 때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4.5시간, 6시간 또는 7.5시간 후로 맞추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얕은 수면 단계에서 깨어나 훨씬 상쾌하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빛의 조율사, 광동기화의 힘입니다. 현대인의 수면 장애 중 상당수는 밤낮 없이 쏟아지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 교란 때문입니다. 정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재설정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아침 식사 후 집 앞 공원이나 베란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는 지금이 활동해야 할 아침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정상화합니다. 반대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와 같은 블루라이트, 청색광, 발생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까지 억제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고요한 밤을 부르는 수면 전 의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은 뇌와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정 박사님이 개발한 478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빠르게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고 입으로 8초간 길게 내쉬세요. 이를 4,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히 감소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잔잔한 국악이나 명상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숙면의 온도, 체온 조절의 마법입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체온입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평소보다 약 0.5에서 1도 정도 낮아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목욕 후 몸이 식으면서 중심 체온이 효과적으로 떨어져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조건에서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27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을 부르는 음식, 슬립푸드의 지혜로운 활용입니다.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먹는 음식이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특히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따뜻한 우유, 바나나, 아몬드, 호두, 씨앗류과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잎채소, 통곡물을 권장합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키위 2개를 추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총 수면 시간이 평균 42분 증가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5% 단축되었습니다. 키위에 포함된 세로토닌 전구체와 항산화제가 수면,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녹차, 홍차나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카페인 대사 능력이 젊은 층보다 떨어져 반감기가 길어지므로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원 박사님은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잠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7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어떤 고가의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보다 강력한 회복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질 좋은 수면이야말로 건강 장수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더. 매일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70대는 6시간 이하로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쁜 50대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9년 더 젊었습니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닌 젊음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제 네 번째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스마트 무브먼트 혁명. 한국인의 몸에 맞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6세 장현수 어르신은 평생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내셨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전 단계로 고생하던 그는 6개월 전 우연한 기회에 정태원 박사님의 에이지 리버스 운동법을 접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종합건강검진에서 그의 심폐 나이는 60대 초반, 근육량은 65세 수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단 하루도 헬스장을 찾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운동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현대의학 및 스포츠 과학이 종종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강도 운동이나 운동의 양보다는 올바른 패턴의 적절한 운동이 노화 방지와 건강 증진의 핵심입니다. 운동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시점에 따라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노화 방지 효과는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노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한국인의 몸과 생활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운동의 기초, 파운데이션 워킹입니다. 걷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자 가장 안전하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걷는 것과 올바르게 걷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 박사님은 걷기에 혁명적인 업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일반적인 걷기와 파운데이션 워킹의 가장 큰 차이는 척추 정렬, 골반의 안정성, 그리고 발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며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거쳐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면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40% 감소하고 척추 주변 근육과 복근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함께 단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터벌 속보, 간헐적 빠르게 걷기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돌 때 3분은 평소 편안한 속도로 걷고 다음 1분은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30분간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것이 일정한 속도로 30분 걷는 것보다 심폐기능 향상 효과가 2.5배 더 높고 혈당 조절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내 몸의 시계에 맞춘 생체 시계 운동법입니다. 언제 운동하느냐가 운동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의 공복 상태에서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체내 코르티솔 수치와 맞물려 지방 연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반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는 근육 생성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고 체온이 높아 근력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정 박사님은 자신이 개발한 오아시스 타임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하루 중 3번, 각 5분씩만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세요. 아침 기상 후에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전신 스트레칭,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복도나 집안에서 심호흡과 함께하는 가벼운 걷기,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는 발목과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와 같은 관절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들이 하루 종일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몸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 인터벌 무브먼트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화시계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걷기 30분의 건강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일상생활 속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TV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스쿼트를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서서, 가능하다면 가볍게 움직이며 대화하세요. 설거지나 요리 중에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하루에 6번에서 8번, 각 3분씩 이러한 마이크로 움직임을 실천하면 30분 동안 집중해서 운동하는 것과 맞먹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탄성밴드, 고무밴드 운동입니다.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씩 탄성밴드 운동을 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근력과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낙상 위험이 63% 감소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의 치유력, 워터 피트니스입니다. 물속에서의 운동은 지상 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최대 90%까지 감소하여 관절염 환자나 과체중인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물의 저항으로 인해 근육 발달 효과는 오히려 증가하며 칼로리 소모량도 더 많습니다. 정 박사님은 물속 걷기부터 아쿠아로빅, 수중체조, 심지어 물속에서 하는 간단한 태극권 동작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블루 이펙트 즉 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물속에서 30분간 운동한 노인 그룹은 지상에서 같은 시간 운동한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48% 더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는 36% 더 증가했습니다.
물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수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몸과 마음의 조화, 마음 챙김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몸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넘어 움직임의 매 순간에 의식을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 박사님은 태극권, 기공, 육아와 같은 동양의 전통적인 수련법에 현대 뇌과학과 운동생리학을 접목한 마음챙김 움직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러한 운동법들의 특별한 점은 신체 단련과 정신 수련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고 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중력과 자기인식 능력까지 향상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태극권을 수련한 노인 그룹은 균형 감각과 유연성, 인지 기능이 동시에 향상되었으며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발현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국선도나 단전호흡과 같은 우리 전통 수련법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전합니다. 완벽한 운동법을 찾아 헤매거나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당신이 즐겁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을 한 번에 채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해도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세요. 그것이 어떤 값비싼 약보다 강력한 젊음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내면의 행복을 찾는 특별한 마음 다스리기 기술.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83세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 걱정과 근심이 많은 예민한 성격 탓에 만성적인 고혈압과 불면증, 그리고 화병, 증세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던 김 할머니가 정태원 박사님의 100일 마음 다스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 석 달 만에 놀랍게도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면제 없이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뇌 기능 검사에서 걱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스트레스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들려줍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그저 기분 탓이나 마음의 문제로만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정 박사님의 30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서 발견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회복하고 일상에서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정신적 탄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오감을 활용한 순간 스트레스 해소법 54321 감각 되찾기입니다. 스트레스는 종종 우리 뇌가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를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정 박사님은 이런 뇌의 시간여행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54321 감각 돌아보기라는 간단한 기법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보이는 것 5가지. 예, 창밖의 나뭇잎, 책상의 연필, 벽에 걸린 달력, 내 손톱, 찻잔의 김을 천천히 찾아 이름을 붙여봅니다. 들리는 소리 4가지. 예, 시계 초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내 숨소리, 새 소리,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만져지는 감촉 3가지. 1. 옷의 부드러움, 의자의 단단함, 내 피부의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1. 공기 중에 옅은 커피 향, 책 냄새를 찾아봅니다.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 1. 입안의 침맛, 방금 마신 차의 잔향을 느껴봅니다. 이 방법은 뇌를 걱정 모드에서 현재 순간으로 즉시 전환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줄여줍니다. 정 박사님 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매일 몇 차례 실천한 어르신들은 3개월 만에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8% 감소하고 혈압 변동성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2번째 비법은 내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 하루 생활 리듬에 맞추기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별로 호르몬 분비나 에너지 수준이 다르게 변화하는 고유한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스트레스 저항력이 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정 박사님은 하루 중 시간대별로 적합한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아침 6시, 8시,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을 이 시간에 처리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3시, 점심 식사 후 생리적으로 몸의 각성도가 잠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일하기보다 15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 파워냅을 자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오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저녁 7시, 9시, 심신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며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3번째 비법은 최고의 명약, 웃음의 놀라운 치유 효과입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강력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정 박사님의 실험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상 마음껏 웃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가 30% 이상 증가하며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웃을 일을 만들지 않으면 웃음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쾌한 친구들과 자주 만나거나 심지어 웃음 치료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진심으로 웃지 않고 입꼬리만 올려 미소 짓는 억지 웃음조차도 뇌는 실제 웃음과 유사하게 인식하여 긍정적인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 것이 아니라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번째 비법은 마음의 보약,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착한 생각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정 박사님이 개발한 하루 3가지 감사 일기는 뇌의 부정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긍정 회로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또는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감사한 일에 대해 3분 정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와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감사할 일이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이 작고 소박한 일상의 감사함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것이 오히려 뇌를 풍요로움과 만족감으로 채워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줄여줍니다. 5번째 비법은 온기를 나누는 연결, 사람과의 따뜻한 유대감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자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친구, 이웃과 의미 있는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체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적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세대 간의 교류와 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젊은 세대와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배우려는 열린 마음은 뇌를 젊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삶의 활력과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은 삶의 등대, 의미 있는 삶의 목적 찾기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즉 삶의 목적 의식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정 박사님은 2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삶의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강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 이상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봉사활동,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 손주 돌보기, 작은 취미를 통해 작품을 만들거나 이웃을 돕는 일 등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 뇌에서 젊음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활동이 거창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단두세 시간만으로도 건강과 행복에 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정성껏 가꾸고 만들어가는 정원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 본능 때문에 본래 부정적인 소식이나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음 다스리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뇌의 이러한 오래된 습관을 바꾸어 스트레스와 노화에 강한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의 결과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동력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대화와 관계의 특별한 힘, 그 따뜻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91세 이상석 어르신의 사례는 지역사회와 의학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20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여 홀로 지내던 이 어르신은 한때 일주일에 단두세 명과도 채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야기 나눔 사랑방 모임에 우연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마음을 열고 동년배들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격려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억력 및 인지 기능 검사에서 10살이나 젊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정태원 박사님은 50년 임상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를 공개합니다. 어떤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건강 비법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나 뵙고 조사해보니 그분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경제적 풍요나 학력 수준이 아니라 바로 활발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반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건강 수명 연장에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의 창을 여는 매일의 작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근육과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퇴화합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크게 증가하며 뇌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상점 주인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거나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며 농담을 건네거나 멀리 사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경로당에서 동년배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용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 곧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대화들이 모여 건강한 관계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의 힘입니다. 좋은 대화의 비밀은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듣기의 기술에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깊은 경청 기술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잠시 자신의 판단이나 조언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그 사람의 말과 감정에 집중하세요. 중간에 말을 끊거나 반박하지 말고 부드러운 눈 맞춤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와 같은 공감의 표현으로 반응해주세요.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은 존중받고 있으며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여 뇌의 공감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관계 형성 도구입니다. 연구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눈 노인 그룹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눈 그룹보다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함께하는 즐거움, 관심사 공유하기입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정 박사님은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긍정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함께 등산을 가는 산악회, 전통 민요나 가요를 배우는 노래교실, 서예나 민화를 그리는 미술반,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운동 동아리, 또는 함께 성경이나 불경을 공부하는 종교 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나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한 관계는 일상적인 사교 모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더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건강 증진 효과로 이어집니다. 정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취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3% 낮았고 인지 기능 유지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세대를 잇는 지혜, 세대 간 다리 놓기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노년의 뇌와 마음에 새로운 활력과 자극을 불어넣습니다. 정 박사님은 세대 간 소통이 가져오는 특별한 인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손주들이나 동네의 젊은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새로운 시대의 관점, 유행하는 문화,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이러한 교류는 양방향으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 성장하고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새로운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뇌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 결과로
일주일에 단내 시간만이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한 노인들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디지털 시대의 연결고리, 온라인 소통의 힘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사회적 연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온라인 소통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건강 효과에 주목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영상통화로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은 단순한 음성전화 통화보다 훨씬 큰 정서적 만족감과 건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라인 카페나 밴드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 박사님 팀의 실험에서 주 3회 이상 영상통화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외로움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고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이 어렵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은 더욱 효과적인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법은 관계의 깊이가 건강의 깊이, 정서적 유대 찾기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비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가 하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정 박사님은 이 중요한 발견을 거듭 강조합니다. 단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위로받으며 힘들 때 속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보약보다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쓰기보다 때로는 약한 모습이나 걱정, 두려움, 슬픔까지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거칠애나 형식이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 박사님의 2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최소 1명 이상의 깊은 정서적 유대 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오랜 친구를 가진 노인들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보다 평균 6.5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깊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